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국제부에서 온 국제금융연구팀 권용호 팀장입니다. 최근 환율 움직임이 너무 변동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저희가 이 외환시장 동향 및 수급 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할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최근 그러니까 2025년 중 환율 동향에 대해 먼저 간단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환 수급의 관계 그리고 수급 변화 요인 등의 환율과 관련된 저희가 대체로 합의한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2000년 이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장기적인 추세랑 그 배경 요인들 뭐 그런 걸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몇몇 요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025년을 보면 연중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하반기 중에 이제 하락했던 폭을 그대로 토해내는 좀 큰 V자 형태를 보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은 2024년 말을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했지만 연평균 기준으로는 2024년보다 평균 한 4%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에 미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전년 말 한 10% 정도로 절하된 것에 비해서 것과 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달러화 움직임도 분기별로 나눠서 보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여기 지난 24년 하반기를 보면 이제 올라갔다가 상반기에 내려오는 이게 달러입니다. 파란색 달러랑 지난 하반기하고 상반기까지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25년 하반기에는 이제 원화만 툭 튀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원화와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를 가중평균한 실질 실효환율이나 뭐 명목 실효환율을 봐도 저희가 이제 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5년기에 저희 환율 하락기를 최근의 환율 하락기인 2022년 중 원화 하락세기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최근 25년 하반기 하락기에는 저희 원화와 함께 일본, 대만 이런 쪽 동아시아 수출국 환율이 두드러진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차트들은 주요국의 대미 환율을 이 막대 그래프는 이제 주요국의 대미 환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노란색은 이 각국의 실질 실효 환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해당 국가 통화가 약세고 올라가면 강세라는 건데요. 왼쪽 먼저 보시면 22년 당시는 이제 당시에 뭐 전쟁도 나고 러우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미국 연준도 뭐 강력한 긴축 기조로 바뀌고 그러면서 미달러화가 이 9개월 동안 16% 정도 상승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통화가 약세로 보였고 원화 약세도 미달러화 상승률과 거의 맞는 수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싱글아웃 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게 25년 하반기 중 저희가 환율이 약세를 보일 때 같은 기준으로 그린 차트입니다. 보시면 DXY 지수는 0.9% 이제 소폭의 강세거나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대만, 일본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 특히 이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폭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건 뭐 좀 이 그래프는 사실 안 넣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가 넣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환율이 올랐으니까 이게 한국이 경제 위기가 아니냐, 금융위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있어서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저희 원화가 약세가 된 거는 기본적으로 당시 금융기관들이 단기로 자금을 빌려서 장기로 운영하면서 만기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급등하고 달러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금을 대주던 외국인들이 자금 공급을 중단하니까 이제 단기로 조달했던 게 거의 3개월물로 조달을 했을 텐데 그걸 이제 리볼빙 할 수 없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면서 환율이 급등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렇게 FX 스왑 시장에서 저희가 줘야 하는 어떤 프리미엄도 이렇게 올라갔고 우리가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의 부도 확률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 그 단기 예치 대비 외환보역 대비 단기 예치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고 픽스도 그렇고 이런 우리 자금 조달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환율과 외환수급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고 또 환율이나 외환수급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환율과 외환수급, 그 외환의 수요 공급의 관계를 살펴보겠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화와 미달러 간의 교환 비율이고 이게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원화로 표시한 미달러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재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격이란 건 시장에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있을 때 이를 클리어링 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되니까 저희에게 외환수급에서 초과 공급이 있거나 초과 수요가 있으면 그게 이제 환에 대한 가격 압력으로 작용해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외환 공급은 대체로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외환이 공급이 되고 외환 수요는 민간 부문이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돈을 외국 자산을 매수할 때 그때 필요한 게 외환 수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차트 먼저 보시면은 약 2010년대 후반 2020년 정도 전까지는 저희 외환 수급에서 외환 공급이 굉장한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 16년에 이 뒷부분이 되면 이런 초과 공급이 거의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인 24년하고 25년을 보시면 경상수지는 이 파란 선인데요. 경상수지는 과거처럼 이렇게 굉장히 높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외환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위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외환의 순 공급이 거의 없어진 이 수요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 외환 수급하고 환율 상승률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3포드를 그려봤는데요. 뭐 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이런 좀 아웃라이어가 있지만 대체로 외환 수급의 불균형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질수록 초과 수요가 많아질수록 환율이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요 공급은 결국은 국내외에서 외환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이나 금융기관 또 최근에는 개인들까지도 이제 국내 자산이나 국외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외환을 수요 공급할 수 있고 또 외국 투자자들도 국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외화를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외환의 수급이 결정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의 배경에는 뭐 다양한 단기적, 장기적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율 변동의 어떤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환율 등락이 있으면 이게 결국은 이게 어떤 주체가 수요나 공급을 변화시켰냐를 한번 찾아보고 그렇다면 그 주체의 수요나 공급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환율 변화에 아니면 혹시 수급 변화의 장기적 요인을 먼저 살펴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환율은 구매력 평가를 반영해서 그 두 국가의 통화 중에 구매력이 높은 통화가 가치가 더 높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매력 평가 이론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의 통화는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저희가 이제 생산성 측면을 생각한다면 저희 이제 뭐 국제경제력 교과서에 나오는 뭐 발라사 사미엘슨 효과 같은 걸 생각하면 어떤 국가의 교육재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경우에는 그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낮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빨리 높아지는 국가의 통화가 장기적으로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한 단계 이제 더 뒤로 가본다면은 그럼 어떤 변화가 인플레이션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잘해볼 때 예를 들어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제라면 그 경제에서 이제 노후를 대비한 초과 저축 수요가 늘어나고 그게 해외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통화의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고령화 자체가 경제 생산성을 낮추는 점도 또 약세의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령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런 기대가 높으면 그 기대를 반영해서 현재 환율에 미리 압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세계화가 급속히 후퇴하는 게 아니냐, 글로벌 경제가 블록화되는 게 아니냐, 글로벌 무역 질서가 우리 한국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수혜자였는데 그런 수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그런 걱정들이 실제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걱정들이 이제 많이 누적이 되면
사람들이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그게 또 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기술적이거나 그런 요인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00년대 후반부터 저희 정부에서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장려하는 정책을 했고 또 2010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무리하게 차입한 돈들이 문제가 되니까 해외 자금이 무리하게 들여오는 것을 제어하는 그런 외환 거시건전선 3종 세트 같은 것도 마련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를 좀 장려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토스라든지 이런 좋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변화들이 어떤 국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결정에서 홈바이어스를 좀 약화시키는 게 아닐까. 그렇게 홈바이어스가 약화됐다면 이런 거는 조금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단기적인 요인들을 제가 좀 줄줄이 나열을 해놨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차, 내외 금리차가 있으면 채권 자금 유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주식시장 그런데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도 저 자금이 움직일 거고 무역 수지라든지 주변국 환율 최근에는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엔화와 대만 달러화가 이제 저희 통화랑 굉장히 동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도 또 이게 거기에 반응해서 저희 통화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 환율이 움직였을 때 이게 어떤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나 이런 외신에 나오는 걸 봐도 전날은 환율 상승 요인이었다고 나왔던 똑같은 이벤트가 며칠 후에는 그게 환율 하락 요인이라고 기사를 쓰고 이런 어긋나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 것들도 다 이게 요인이 너무 다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슬라이드들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그 환율 흐름을 좀 장기적인 시기에서 한번 바라보고 또 각 기간별로 이제 우리 그 환율 흐름과 외환 수급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같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25년도 하반기부터 이어진 원달러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언급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밑에 차트가 2000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이제 저희 원달러 환율을 초록색으로 그렸고 저기 DXY 지수, 그러니까 미달러화 인덱스는 파란색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원달러 환율 장기적 흐름을 보면 저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은 너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저 기간 제외하고 본다면 한 3개 정도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꾸준한 하락세, 원화 강세를 보이는 기간입니다. 또 그 기간 중에 이제 미달러화도 역시 꾸준하게 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당시 미국에서 IT 버블도 붕괴되고 9.12 사태도 있고 앨런 스캔들 같은 거 발생하고 하면서 연준이 그린스폰 의장이 굉장히 강하게 그 금리를 인하했고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그 이후인 2010년대는 보시다시피 이 초록색 선이 옆으로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달러 환율도 보면은 2015년에 여기 한번 점프가 있긴 하지만 요 기간하고 요 기간 중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저 기간 중에 이제 달러 움직임을 또 다르게 좀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차트에는 없지만 이게 DXY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달러화랑 6개 선진국 통화 간의 가중 평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도국 환율 같은 게 반영이 안 돼 있는데 BIS라든지 그 미연준에서 그 계산하는 그 브로드 달러 인덱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기간 동안 미달러화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세를 보였던 기간인데 미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다르게 말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원화가 그러니까 원화 강세 압력이 있었다. 그런 기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인데요. 금융위기 이후 기간 보시면 코로나19 극복한 이후부터 원화와 달러가 2023년 정도까지는 거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24년, 25년 오면서 달러화는 이렇게 횡보하거나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화는 이렇게 쭉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기간 동안은 달러에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화가 단독으로 약세를 보이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기간 2021년 이후 코로나19 이후 기간에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저희가 그 모델을 통해서 글로벌 요인이랑 지역 요인 그리고 국내 요인으로 이제 좀 분해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해 작업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저희가 그 37개국을 뽑아서 해당 국가들의 이제 대미 달러 환율을 가지고 그 추세에서 공통 요인을 뽑아서 그걸 글로벌 요인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요인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잔차들 중에서 아시아 국계 17개국을 뽑아갖고 그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 요인으로 이 지역 요인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지역 요인을 뽑아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저희 어떤 우리나라의 개별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한 건데요. 보시면 2021년, 22년 중에 이제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올랐는데 그걸 분해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글로벌 요인이 거의 대부분을 설명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요인, 저희 로컬 요인 같은 경우는 그 횡보를 하고 있고요. 끝에 지역 요인은 살짝 올라오지만 대부분 뭐 글로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 당시가 이제 러우 전쟁 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던 그런 시점이라서 아까 봤던 그 앞에 있던 슬라이드에 있던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중을 보시면 23년 중에도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기간엔 글로벌 요인은 물론 여기 같이 동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횡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 밑에 요 전반부에는 이제 개별 요인이 좀 있었고 후반부에는 이 지역 요인, 리저널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보시면 옆에 있는 차트 보시면 23년 중에 엔화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게 보이는데요. 이제 엔화 같은 엔화나 뭐 위안화라든지 아니면 대만 달러, 인도 통화 이런 아시아 통화들의 움직임이 이 당시 저희 환율에 영향을 좀 줬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24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인데요. 24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고 트럼프 랠리라는 게 벌어지면서 미달러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던 그리고 뭐 주식시장도 많이 오르고 그러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선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미국 달러가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뭐 뉴스 같은 걸 보면 이제 미국 예외주의가 끝나는 것이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던 이런 요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중 그게 이제 미국에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 원달러 환율도 글로벌 요인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최근 25년 하반기인데 그 글로벌 요인은 거의 움직임이 없고 그 지역 요인도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이제 원화만 이렇게 개별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해서 최근이 아니고 이제 지난 하반기에 환율이 이렇게 올랐던 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025년 중 뭐 똑같은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리자면 이제 월별로 나눠서 봤습니다. 월별로 나눠서 봤을 때도 거의 같은 얘기인데 이 오른쪽 표 보시면 직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4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 전 환율 등락은 대부분 이 누적 변동의 대부분이 이제 글로벌 요인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25년 하반기 보시면 저희가 누적 변동으로 6.2% 하반기 중 환율이 상승했는데 글로벌 요인의 영향은 거의 없고 저희 개별 요인이 5.1%포인트 그리고 지역 요인이 1.1%포인트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와서 뭐 지난 하반기는 저희 모형에 따르면 이제 대부분이 그 국내 요인에서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2002년대 이후 장기적인 환율 흐름을 이제 빠르게 한번 봤고요. 지금부터는 각 기간별로 외환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그게 환율 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2007년 이후에 경상수지 추이와 이 회색 선이 경상수지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는 이제 경상수지의 그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계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를 통해서 유입된 외화가 그 어떤 주체들에 의해서 저축이 됐는지, 어떤 주체들이 그걸 사용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위에 이제 이 주황색 부분은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저희가 국민연금을 이게 저희 그 BOP에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저희 국민연금을 바로 뽑아낼 수는 없고 BOP를 보면 정부 부문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 부문에서 저희가 대체로 정부 부문의 부채는 정부가 이제 채권 발행하고 이런 거라서 정부 부문의 부채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일반 정부로 보고 있고 정부 부문의 자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비슷한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은 이제 국민연금이고 노란색은 이제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은 비은행이라고 하면 뭐 증권사라든지 생보사라든지 그런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 예, 저희가 이제 요 정도를
대체로 저희가 외환 수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간별로 보면 이제 2000년대 이전 기간을 보시면 2020년대 이전 기간을 보시면 대체로 아까 경상수지 흑자가 민간의 해외 투자 규모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하고 이제 여기가 끝이 맞는데 밑에 부분에 이제 회색하고 빨간색은 이게 은행하고 그 금융기관, 은행하고 중앙은행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뺀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외환 수급이라고 보면은 외환에 대한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았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까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제 2000년대에는 저희가 외환에 대한 공급이 많았는데 당시 이제 미 달러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원 달러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0년대를 보시면 원 달러화는 이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저희가 외환에 초과 공급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저희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환의 초과 공급을 중앙은행이 흡수를 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이 맞춰지면서 이게 환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저희가 그 고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합쳐서 순증권 투자를 찍어 놓은 건데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게 해외로 유출되는 거고 내려오면 이제 유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 증권 투자는 대부분 저희한테 외환을 공급하는 역할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고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이제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늘어나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면서 2010년대에는 저희가 그 증권 투자를 통한 유출 압력도 굉장히 했지만 그보다 경상수지 흑자가 더 많아서 외환 부문에서는 순공급이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그게 환율을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하고 25년 중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4년 코로나 이후 기간 보면은 22년, 23년에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떨어졌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 25년에 경상수지가 다시 늘어났는데 다시 이게 경상수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율은 아시다시피 환율은 상승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선 이거를 수급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급 측면을 보면 경상수지가 늘어나긴 했는데 이 경상수지와 그러니까 이 경상수지 흑자와 환율 간의 관계가 과연 과거와 같은 강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떤 숫자를 가지고 증거를 내 보이지는 못하는 지금 아직 그 단계이지만 그 수출 기업 환율에 대한 상승 기대가 굉장히 높다면 수출을 해서 흑자를 만든 수출 기업들이 벌어온 외화를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한 매도를 해서 확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한 시장에서 원화로 바로 환전을 하기 때문에 그 흑자와 환율 간의 관계가 좀 타이트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순대외 자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순대외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 소득수지 규모가 커지니까 경상수지에서 소득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경상수지 흑자와 엔화 환율과의 관계가 약해지더라.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를 경상수지를 여기 소득수지하고 무역수지로 나눠서 보면은 소득수지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점점 커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게 어떤 환율과 경상수지 흑자의 관계를 좀 약화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아직 이게 저희가 엄밀한 보고서를 작성한 건 아니라서 좀 의심 단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저희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공동 연구를 해서 나온 보고서도 있는데요. 이제 수출입 기업들이 그 환율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수출입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레깅 행태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보고서도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상수지와 외환 공급 간의 관계가 좀 약화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경상수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이제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 최근에는 수급이 약화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1월 10월 기준으로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를 비교했을 때 경상수지가 130억 달러 늘어났는데요. 이제 외국인은 저희한테
유입된 게 오히려 늘어났지만 이 거주자 해외 증권 투자가 46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그중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146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생각하기에는 최근 외환 수급을 악화시킨 주요 변화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장기간에 걸치는 원달러 환율 변화하고 외환 수급의 관계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경제 주체의 수급 결정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그 다양한 변수들이 환율 움직임과 실제로 어떻게 같이 움직여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저희가 장기적인 요인으로 인플레이션하고 경제 성장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첫 번째 차트는 실질 실환율이 아니고 원달러 환율의 실질 환율을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에다가 미국 CPI 곱하고 한국 CPI로 나눠서 실전을 계산한 건데요.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20년 동안은 이게 평균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이렇게 약간 PPP 이론하고 좀 성립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20년 이후를 보면 이렇게 장기간 큰 폭으로 이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탈이 왜 나타나는지를 좀 생각해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발라서 사미엘슨 효과 이런 거라고 만약 생각을 해보면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생산성이 저희보다 훨씬 높아져서 그거를 반영해서 미달러가 실질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단기간에 다시 이 장기 평균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성장의 역할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빨간 거는 이건 명목 환율입니다. 명목 원달러 환율을 그리고 이 까만 선은 저희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성장률을 추세를 그려서 그 격차를 누적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려오면은 한국이 성장률이 더 빠른다는 거고 이게 까만 선이 올라가면 미국이 성장률이 더 빠르다는 건데 이제 과거에 2010년 이전 기간에 보면은 한국이 성장률이 더 빠른 성장률이 원화의 강세를 원화의 강세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기간 동안은 좀 횡보를 하다가 2020년 이후에 미국의 성장률이 더 빨라지면서 원화가 약세로 모이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성장률과 잘 매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최근 수년간 이제 저희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수급 변화의 가장 큰 그림은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연금을 포함한 우리 거주자들의 해외 증권 투자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인데 그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투자 대부분이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우리 가계하고 비영리 단체입니다. 가계 비영리 단체의 금융자산 중에 전체 주식 자산 중에 해외 주식 자산이 한 15%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빨간선인데요. 15%까지는 아니고 15% 사이 이 정도에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0에 가까이 붙어 있다가 2020년 경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경상수지에다가 이거 금융계정을 아까 전에는 주체별로 나눴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자산에다 저축을 했는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년 이후에 우리가 경상수지로 벌어온 돈은 대부분 해외 주식으로 저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해외 주식 투자로 자금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원인이 뭔가를 보면 제일 명확해 보이는 것은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를 보면 미국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과거 10년간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요. 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5에서 7%대의 수익률 격차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수익률 격차가 유지되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에서 이게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차트도 보시면 이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2010년도 이전 기간을 보면 코스피가 S&P 500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뒀었는데 해마다 그 이후 기간을 보면 코스피가 더 좋은 성과를 보였던 기간이 이제 뭐 하루 한 1, 2년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게 이런 장기간에 부진한 성과가 있는데다가 또 국내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국내 우리 주식시장의 제도가 투자자 보호에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불만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25년 중에 코스피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 저희가 더 높은 수익을 보댔지만
이런 장기적인 그 실망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투자자들이 심리가 급격하게 바뀌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했던 그 이전 슬라이드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 첫 번째 차트는 이 코스피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1표준 편차 높아질 때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를 한번 저희가 단순히 회계 분석을 해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 주가 지수를 가지고 똑같은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이전을 보면 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는데 2020년 이후를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으면 환율이 강세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으면 환율은 약세가 되는 모습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물론 저희가 다른 통제 변수 같은 걸 많이 넣어서 엄밀하게 한 게 아니라서 이걸 가지고 결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추세가 이 시점에 바뀌었다는 게 20년 이후의 환율 약세와 미국 주식시장의 성과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미 간 금리 차를 최근에 그 환율 상승 관련해서 이제 요인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슬라이드에 넣었는데요. 이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된 게 고환율 연인이라는 추정이 있지만 이게 물론 이론적으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 주요국 사례를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좀 단정적으로 금리가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왼쪽 표 보시면 금리가 역전된 게 4번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물론 3번의 기간에서 환율이 약세를 보였지만 또 환율이 강세를 보였던 기간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증권자금 유치력을 보면은 이제 환율이 약세였던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증권자금이 유입됐고 특히나 채권자금, 금리에 민감한 채권자금을 보면 대부분 유입되고 있어서 이 정책금 그 환율의 상승을 그 내외 금리 차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동안에 이제 주요국의 내외 금리 차와 통화 가치 변화를 그린 그래프인데요. 여기서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던 많은 국가들에서 달러 대비 절상을 보인 모습도 있어서 이게 국제 비교를 해도 금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특히 정책 금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중앙은행 정책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경기에 대한 기대도 반영하고 있고 리스크 프리미엄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환율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20년 이전까지 그 10년 기간은 뭐 QE도 하고 하면서 이제 초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이 환율하고 금리차 관계가 잘 안 보이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2021년 이후로 넘어오면은 이 관계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이건 한국이고 이건 일본입니다. 10년물 금리차하고 환율을 같이 그려놓은 건데요. 이제 좀 꽤나 뚜렷한 강한 관계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25년 하반기 기간을 보면은 이 기간에는 또 금리차와 환율이 이게 정해 관계가 갑자기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환율 변화를 이 금리차로 설명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시장국에서도 이 통화량을 가지고 설명하는 블로그를 게시를 하게 돼 있어서 거기 있는 내용 위주로 이제 적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 한국, 일본 통화량을 같이 비교한 차트를 보시면 2020년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이 미국보다 통화량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희보다 비슷하거나 저희만큼 환율이 하락한 일본 경우를 봤을 때는 이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물가 상승률인데요. 저희가 통화량이라는 지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규모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기가 얼마나 완화적인가, 경기가 얼마나 타이트한가를 볼 때 이게 결국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봤을 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낮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화 정책이 이 두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완화적이었고 그래서 환율이 뭐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장기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거는 이제 또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이나 금리 격차,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간의 높은 성장률, 그리고 한국의 빠른 고령화,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 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이런 요인들과 더불어서
최근에 해외 투자에 대한 제도가 간소화되고 또 편의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것도 저희 그 수급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요인들 중에 이제 뭐 성장률이나 금리 같은 요인들이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단기간에 큰 폭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장기적인 과제로 두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1,400원 후반에 이 높은 환율이 이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이 부합할 것인가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이 대외 건전성도 굉장히 높고 국가 신용 등급도 높은 데다가 또 순대외 자산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비관론이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과도한 비관론에 기반한 쏠림 심리를 정부가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지수 편입 같은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